올 한 해 주식과 금값은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초라해졌고 원화 가치도 연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죠. 내년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경제현장 오늘은 내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주요 자산 가격을 차례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글로벌 경제 동향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투자자들 상당히 격동의 한 해를 보냈는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고요. 비트코인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초라하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은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내년 전망에 앞서서 올 한 해 경제를 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또 하나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미국의 역할이 크고 미국 대통령 역할이 크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심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말씀하셨는데 아마 4월 2일이었나요?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했고 그때 우연히 CNN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아마 조만간 7월 4일 독립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개혁이든 뭐를 하면서 앞으로 이 날이 8월 15일보다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좋아했고요. 근데 그게 무슨데 해방의 날이라는 참 표현도 지나고 보면 참 우스워요. 그게 왜 해방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엔 해방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길게 보면 1944년에 브레튼 우드를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끌어왔고 어떻게 보면 금융적으로 지배했는데 그게 지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도와줬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갔다라는 그런 레토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당했다. 리프트 업 영어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뜯기고 살았다. 그게 이제 무역 적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전까지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 재작년은 미국만 잘 나간다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 나가던 미국 예외주의 소위 말하는 그게 4월 초까지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관세 태풍이 오면서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이 왔고요. 근데 그 혼란이 결국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혼란이 적게 왔고 그게 트럼프가 계산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예상보다는 관세 태풍을 전 세계가 잘 뚫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관세 태풍의 영향이 충격이 적었다. 무역 규모라든지 또는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걱정했던 것만큼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 깨지는 건데 그런 충격 그거는 걱정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1930년대 29년 그때의 관세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공황 같은 게 이번에도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 예상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게 물론 우리나라는 또 더 특수한 성이 있어서 주시장이 엄청나게 잘 됐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극복을 잘 해나가는데 이게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혹시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을 합니다만 지금 봐서는 또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잘 견뎌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사실 관세 전쟁 터트릴 때는 모든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중국과 미국이 싸우려고 그런다. G2의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국과도 일단 봉합을 한 채로 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게 내년에 어떨지 전쟁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갈지 참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큰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터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두 나라가 그래도 서로 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예. 현실에서는 또 만나서 악수하고 타협하고 이런 방식을 최소한 아직까지는 네.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예. 제가 앞에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로 나타나서 내년, 후년에 인플레가 나온다면 예.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을 지금처럼 여유 있게 가져갈 수는 없을 테고요. 네. 네. 그러면 이자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래도 서로 웬만큼 경제가 괜찮으니까 예. 그래도 양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양보할 여지가 없어지면 네. 그때는 그 말씀하신 미중 간의 예. 큰 싸움이 날 아직은 안 싸우는 게 서로 이익이 돼서 네. 안 싸우고 잘 버티는데 그게 뭐 싸움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첨단 수출 기술과 제품 대중 수출 규제를 여전히 하고 중국은 히토리라는 막강한 무기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중국을 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중국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바위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누가 이긴 거야? 따져보니까 미국이 협박을 하고 미국이 물러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럴지 좀 어떨까요?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년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이겠죠. 중간 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그 물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 물가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거기서 만약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또 외부와의 갈등이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네요. 결국은 그 국내 레토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어느 정치인이나. 그런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물가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긴 것도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졌는데 만약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 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힌다면 그걸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도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되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은 2년 전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했던 전략 그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년 한 해 글로벌 전체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올해보다 성장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선진국, 신흥국, 뭐 중국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안 좋아졌는데요.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관세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클 테고요. 관세 전쟁의 영향이 사실 4월하고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안 좋고 내년은 조금 회복되겠지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관세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그나마 약간은 완화되면서 미중 간에 서로 양보하면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건 줄어들었고 그래서 올해가 나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리바운드하는 또 그런 기저효과는 조금 줄이고 해서 결국은 뭐 올해가 내년보다 내년이 9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관세 때문에 조금 그 관세된 피해가 미리 올까, 조금 천천히 내년에 올까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률 수치로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6년이 올해보다 조금 낮은 듯하지만 올해가 예상보다 덜 나빠졌으니까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안 좋지만 만약에 올해도 6월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아진 거죠. 그렇네요. 그 나아지는 것만 때문에 내년은 기저효과가 빠지니까 조금 안 좋아져서 올해 내년 뭐 비슷한. 근데 올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예상입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 본다면 어느 지역이 그래도 조금 덜 뭐 나빠진대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컨투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다 IMF에서 평가하기로는 비슷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모두 올해 많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안 좋아진다라는 예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늘 세계 경제 성장률 볼 때 이제 중국을 또 따로 떼서 우리가 보는데 중국은 이제 5% 안팎의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축도 세우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뭐 회복세가
뭔가 좀 내수도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좀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중국은? 네, 중국도 트럼프 영향도 있지만 예. 그걸 또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예.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요? 네, 이외의 나라에. 물론 중국도 과거에 그런 뭐 아주 그 높은 성장률을 예. 부과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하는 수출품들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예. 그런 소비재 수출품이니까요. 그게 모두 가격 가능합니다. 가격을 조금 덜 받아서 문제인 거지 하지만요. 네. 미국 이외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네. 여전히 그런 무역 쪽으로. 흑자를 좀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미국으로 갈 게 자기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네. 중국 물품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을 네.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네. 그 영향을 줄이느냐가 좀 최대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너무 좋겠죠. 소비자들은 싼게 좋지만, 들어오니까. 싼게 생산자들은 들어오니까. 예.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예. 또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이제 부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김진일 교수께 보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게 위험 요인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잘못되면 세계 경제를 조금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관세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과연 미국과 중국 그 G2 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잘 봉합될 것인가? 봉합될 것인가? 예. 아니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걱정이 이제 그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그 선거 과정에서 될 수 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예. 각 나라들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다르게 생겼을 때, 네. 그럼 지금 이게 서로 분석이 어려운 게 예. 아직은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요. 근데 각 나라마다 무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실험을 거의 100년 만에 실험을 인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예상은 아직은 아무도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달라지고 통화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어떤 나라는 이제 올라가고 각자 어떤 도생을 나라는 해야 되는 상황. 각자 중앙은행들이. 도생을 하는 예.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뭐 대분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대분기. 네.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그러니까 전 얘기네요. 세계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하는 거는 힘들지만 예. 그래도 국가 간 사이에선 차이가 없거든요. 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그걸 글로벌 위기라고 부르는 게 전 예. 세계적으로 이자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예. 그렇게 힘들지만 전 세계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좀 나은데 네. 그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환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변동성도 클 거고요. 클 거고요. 네. 그리고 G2 갈등 봉합 문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각국의 중앙은행의 각자 도생, 다른 대응 문제, 또 그리고 뭐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그건 이제 약간 좀 짧게 보는 거고 좀 길게 본다면 결국은 재정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부채, 뭐 미국 물론이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도 사실은 그 빚을 좀 갚으려고 네. 하는 과정이고 다른 나라 유럽, 예. 일본 그랬고 우리나라 뭐 각각의 나라들이 다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빚에 대한 미래의 사람들의 예상이 네.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 이자율이 당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네. 금융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걱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AI 버블, 그럼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상당 부분은 버블이 있지만 네. 또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진짜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부분이 터져서 어떤 식으로 금융에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다시 그 금융 불안정,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큰 이슈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스테이블 코인. 네. 네. 이번에 미국이 이제 지니어스법을 만들어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예. 다른 나라에서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요. 사실 우리도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만들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는 결국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네. 아니면 불허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문제랑 엮여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물론 비즈니스맨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금융 안정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역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그 디자인, 그 흔히 파이낸셜 플러밍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플러밍이 집에 있는 뭐 파이프,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거, 배관 고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미케니컬하지만 처음 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 이게 어디 가서 흐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책 당국자의 역할은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미지의 세계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재정, 국가가 나라 빚을 줄이려고 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못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도 많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미국 경제 동향을 설명할 때 가끔 사용되는 용어가 K자형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말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고소득층, 저소득층 간의 이 회복 속도가 다르다 해서 그때 썼는데 왜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K자형 경제라는 게. 코로나 때 그게 나온 이유는 그 전에 U자형, 뭐 L자형, V자형 이러면 전부 다 한 줄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가 그냥 한 줄로 다 균일하게 움직인다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U자형으로 움직인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여러 측면을 봤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그 약간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보니까 같이 움직이질 않더라. 서로 갈라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갈라지니까 영어 스펠링 중에서 가장 갈라진 게 이제 대문자 K. 이렇게 벌어진다. 대문자 K가 벌어져 있으니까요. 벌어지는데. 그래서 대문자 K를 넣어서 K자형 경제라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왜 그래 다시 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를 보니까 미국 경제라는 게 소비가 거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소비가 최근에 보면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돌아오는데 안에서 힘든 사람들은 소비가 안 돌아오는 그러한 그 데이터의 그 현상이 아주 많이 보이고요. 과거엔 그게 식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를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소득은 양극화되고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 끌어당기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다시 K자형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K자형이 나오는 건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이 K자형에서 나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느 나라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는 또 한때 그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정말 회자됐습니다. 주식, 금,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주식 시장은 물론 미국은 한 S&P 500 기준으로 16%, 7% 정도이니까 우리보다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 상승 동력이 뭐 무슨 돈의 힘입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되죠? 결국은 돈이 도는 거죠. 돈이 과거보다 빨리, 그러니까 많이 풀렸거나 같이 풀린 돈이 빨리 돌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길게 보면 코로나 때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잠겨서 돌지 않아서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던 것이 2022년 이제 여름 되면서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생겨서 그래서 인플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줄어들겠지 하다가 이제 전 세계가 다 틀렸죠. 연준도 틀리고 다 틀려서 인플레가 하다 보니까 미국 9%까지 올라가서 이자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주춤했는데 그리고 인플레가 잡히고 이자를 지금 내려오는 단계에 있으니까 다시 또 그 유동성이 이제 다시 돌기 스물 다시 올라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에브리띵 랠리가 아니라 어떤 것은 랠리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좀 떨어지거나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간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는데. 가장 많은데 전부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워낙 유동성이 많이 퍼져서 빨리 돌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네.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요. 네, 네. 결국은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 자본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그 변수라든지 환경은 어떨까요? 내년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관세 전쟁의 여파, 하는 분위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영향은 각 나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관세 전쟁.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관세의 영향을 과연 그 인류가 어떤 식으로 담아내는가 하는 게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증시로 조금 좁혀본다면 자본시장으로 결국은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물론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가 훨씬 좋았습니다만 내년에 뉴욕 증시 영향을 우리가 환경을 좀 전망한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내년 1년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늦은 봄에 있는 연준 의장의 뭐 교체. 내년 5월이죠. 파월 의장. 내년 5월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연임될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봐도 그렇죠. 후임들이 다 얘기 다 되니까. 후임들 얘기가 이제 물론 왔다 갔다 하는데 크리스 한 분, 케빈 두 분, 그 세 분 사이에 확률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직 한 명으로 딱 좁혀지진 않은 모양이죠. 아닌 것 같아요. 그 미국은 베팅을 하니까 그 도박 사이트에 가보면 확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두 명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발표 날 때까지는 뭐 모든 인사가 그렇지만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긴 한데 그 임명 그리고 임명이 되면 지명이 되고 노미네이트가 되고 상원에서 인준 컨퍼메이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문회를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년에 시장을 예측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면은 아마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초 휴가 시즌 지나고 나면 아마 상원에서는 청문회 준비를 할 테고요. 그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가지고 아마 미국 시장은 내년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올해는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를 낮췄습니다만 지금 내년은 과연 한 차례 또는 2차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월가는 전망을 하는데 어떤 분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조금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또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연준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100년만은 아니고요. 70년대에 한번 연준이 해봤죠. 굉장히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 70년 전에요? 70년대. 70년대. 1970년대.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심해진 건데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봐라. 60, 70년대에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지 않아서 대통령 말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인플레가 생겼다라는 게 하나의 큰 에피소드인데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 연준이 독립적으로 하면서 인플레를 70년대 말에 있던 그 인플레를 지금까지 낮춰온 과정이고요. 물론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낮춰왔죠. 그때처럼 10%가 없는 인플레는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음 새로 의장이 임명이 되고 그분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정보는 당연히 교류를 해야죠. 네.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런지 시장은 반가워하지 않겠죠. 즉 증시나 채권 시장은 상당히 요동치겠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왜 과연 미국의 10년 국채, 30년 국채 이자율이 높은가 하는 것도 그런 걱정이 약간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 인플레가 생길 수 있고 30년짜리 채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니까요. 장기물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채권 장기국채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준 의장에 누가 되느냐도 정말 남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 국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글로벌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